안녕하세요. 저는 요새 부쩍 추워진 날씨에 약속을 줄이고 유튜브로 톡톡 사연이나 실컷 듣는 일상을 보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약속에 나가면 지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만 정작 제 안의 진짜 이야기는 꺼내 보인 적이 드문 것 같아요. 부끄럽기도 민망하기도 한 저의 인생 이야기를 톡톡 사연에 슬그머니 보내어 봅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이 워낙 옛날부터 바쁘셔서요. 방치되어서 자라난 편이었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두 분께서 본격적으로 같이 일에 뛰어드셨거든요. 원래는 친정아버지께서는 직장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바람에 부당하게 그만두셔야 했습니다. 그 후로 친정엄마와 부부가 합심해서 사업을 해보시려고 이런저런 궁리에 들어가게 되셨던 것이죠. 일찍이 친정아버지께서 인망이 좋으셔서 나이나 사회 경력에 비해 인맥이 무척 탄탄하셨거든요. 그걸 미천 삼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형제라고는 위로 언니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친정 언니는 타고나기를 워낙 모범생이었습니다. 희한하게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잘하는 자식들이 있죠. 그런 자식이 바로 저희 집에서는 언니였던 것이죠. 괜히 장녀가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친정언니가 저를 다 챙겨줬었어요. 끼니도 다 살펴줬고, 하지만 그 이후로는 공부해야 된다며 저를 내팽개쳤습니다. 야, 나는 네 나이 때 학교 학원 일정을 계획표로 딱 정리해서 살았거든? 너도 이제 그 정도는 됐어. 알아서 학교 다니고 공부할 수 있지? 네가 이제 더 이상 초등학생도 아니잖아. 나는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바빠. 너 알아서 열심히 지내. 괜히 사고 쳐서 부모님 신경 쓰이는 일 만들지 말고. 알았어? 좋게 말하면 되지. 왜 윽박 지르고 난리야? 알았어. 알아서 잘하면 되잖아. 아, 정수진, 쟤는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성질만큼은 왜 독보적인지 몰라? 내 동생이지만 진짜 앞길이 깜깜해 보인다. 그때 그 나이 때는 잔소리 조금만 들어도 쉽게 울컥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를 향해 친정언니가 비아냥대니까 그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초등학교 때와는 달리 중학교로 올라오니까 수학 문제 하나도 이해 안 돼서 항상 나는 돌머리인가 싶은 자괴감이 들고 있었는데 공부 잘하는 친정언니가 잔소리를 날리니 왜 그렇게 밥맛 없이 보였던지요. 그렇게 중학교 사춘기 소녀는 아주 단순한 계기로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 키워보신 분들 그 자식이 중학교 2학년을 지날 때 어땠나요? 무난했나요? 별 사고 친 기억이 없는 자식이라면 여러분은 복 받으신 겁니다. 대개 사춘기 애들이 그 시점을 무난히 못 넘기고 횟가닥 가거든요. 친구들이랑 의미 없이 막 쏘다녔어요. 괜히 집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학원 안 가고 방황하는 제 모습이 이 시대 최고의 반항아 같았고 멋쟁이 같았습니다. 친정언니는 숨막히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학원과 독서실 생활까지 병행하던 괴물이었으니 제가 방황하며 쏘다니는 걸 알 길이 없었죠. 저는 알아서 잘 하겠다는 약속 따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기어이 중학교 3학년 올라가자마자 친정아버지께 싸대기를 맞았어요. 한 대 맞고 나서 너무 아프고 억울해서 중전한테 뺨 맞은 장희빈 마냥 표독스럽게 아버지를 있는 대로 째려봤다가 반대쪽 싸대기도 거세게 맞았습니다. 종전보다 더 강하게 맞았어요. 맞으니까 귀에 이상한 이명소리가 들리고 머리가 어지럽더군요. 정수진, 너 정신 안 차릴래? 부모가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기껏 보내놓은 학원을 그간 농땡이 차온 걸로도 모자라서 학업 비용이랍시고 받아냈던 용돈들로 여태까지 옷이나 사고 친구들하고 노래방이나 쏘다녔어? 너 같은 자식을 환영할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다. 그러고 나서도 친정아버지께서는 분이 안 풀리시는지 저를 한 대 더 치시려는 듯 씩씩거리셨고 그 옆에서 간신히 친정엄마께서 말리셨어요. 가뜩이나 머리도 안 좋은 애를 왜 자꾸 머리를 때리냐고 하시면서 당사자인 제가 듣기에는 서글픈 내용으로 친정아버지를 말리셨습니다. 덕분에 두 대만 맞고 끝났지 아니면 그날 저는 반죽음이었어요. 친정아버지의 그런 엄한 모습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인자하고 허허실실이신 분이라 생각해서 그간 몰래 막 나갔던 것인데 진 면목을 마주하자 오금이 저려왔네요. 저는 마자의 정신을 차리는 애였나 봐요. 맞고 나니까 다시는 농땡이 피울 엄두가 안 났고 그렇게 저의 사춘기 꼴값은 막을 내렸습니다. 저의 반발심을 확 죽여놓은 건 비단 싸대기뿐만이 아니었어요. 친정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면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당장 네가 놀고 싶은 것만 보이고 네 부모의 수고와 노력은 안 보이니? 네가 여태까지 살면서 죽어랍시고 뭐 한 가지에 매달려 본 게 미쳐본 게 있기나 해. 그만큼 땀을 흘려본 적이 있어? 아무 것에도 최선을 다해보지 않았던 넌 감히 어설프게 탈선할 자격도 없어. 제가 다녔던 중학교에서 최고로 양아치였던 애들은 그 분야에 특화되었던 나머지 오토바이도 잘 탔고 교복으로 패션쇼를 벌였고 불에 지진 이쑤시개 하나만으로도 속눈썹 파마를 해냈으며 문구점에서 파는 싸구려 화장품으로도 연예인 화장 뺨치는 흉내를 낼 줄 알았습니다. 유행도 다 꿰고 있었죠. 하지만 전 양아치도 모범생도 아니었습니다. 이도저도 아니고 그저 뭐든 어설프게 제 충동을 쫓아 행동했을 뿐이었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자각하게 됐던 순간 너무 창피해졌습니다. 뺨을 맞았던 직후부터 얼굴이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사실 친가 외가 모두 형편이 당시 좋지 못했습니다. 양가에 아무 손 벌릴 곳도 없었건만 친정 부모님께서는 묵묵하게 앞만 보며 노력해가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도태될 수는 없다며 자꾸만 뭔가를 해보려고 하셨고요. 그런 친정 부모님의 모습을 제대로 알게 되자 저는 더 이상 철없는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학원도 제대로 나가고 불필요한 용돈도 아예 안 받기로 했어요. 굳세게 마음을 먹은 뒤로 저는 한 가지 사실에 꽤 놀라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매일 꾸준히 자습을 하는 것 자체가 벅찬 제 자신이 기가 막혔습니다. 책상 앞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것도 타고나야 할 수 있는 건가 봐. 나는 왜 자꾸 문제집 앞에서 생각이 자꾸만 딴 데로 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저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마음 먹고 공부하려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눈에 글자는 전혀 안 들어오고 정신만 산만하고 앉아있는 것도 고역이셨던 분이요. 그러신 분이라면 저와 아마 동료이실 듯 하네요. 한동안 제가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책상 앞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자 그 모습을 목격하신 친정엄마께서는 애가 외탁을 했나 보다, 자기 외가 식구들 닮았나 보다, 속상해서 미치겠다며 아버지께 하소연을 하셨고요. 그걸 듣고 저는 처음 깨달았어요. 공부 머리, 체질, 성격 같은 것도 죄다 유전이라는 것을요. 친정언니는 처음부터 차분했고 조용히 공부하는 적성이었거든요. 공부하려고 시도해봤으나 여러 가지 요건 부족으로 저는 아주 간신히 턱걸이로 걸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언니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명문대에 다니는 걸 그저 부러워했죠. 친정 부모님께서 일군 작은 사업장은 번듯한 기업으로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고 그런 두 분께 친정언니는 가히 어디 내놓아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자식이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위치한 그럭저럭 괜찮은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죠. 다니는 동안 장학금을 받는다든가 하는 일은 일절 없었고요. 그저 그런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친정언니가 명문대에서도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혈혈단신으로 미국으로 2년 유학도 다녀오고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 것과는 정반대였죠. 한참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친정언니가 저보다 월등하고 저에게 잔소리를 해대고 저는 여러모로 부족하며 잔소리를 듣는 입장이라는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딱 하나 친정언니를 앞선 부분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결혼이었답니다. 갑자기 웬 결혼이냐고요? 그럴 계기가 있었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회사를 운영 중이셨잖아요. 당연히 대학 나온 자식들이 부모님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일 테고요.
하지만 저는 중학교 때 친정언니한테 잔소리 좀 몇 번 들었다고 심사가 뒤틀려서 반항기를 시작했던 시절의 잘못을 비슷하게 답습하고 말았답니다. 괜히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재원인 친정언니가 거기에 들어가 있었으니 저마저 그곳에 간다면 사람들이 언니보다 동생이 너무 떨어지네라며 말을 할 것이 분명했어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도 있었는데 친정 부모님께서 힘겹게 이 악물고 세우신 회사에 저라는 오점을 남기는 게 죄송스러워서 그랬어요. 냉정하게 저는 친정 부모님의 회사에 득이 아니라 실일 것 같았거든요.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오신 친정 부모님의 소중한 결과물에 저처럼 어중간한 인력이 들어가서 좋은 평균치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저는 작은 사무실에 취업해서 저의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었죠. 그런데 혹시 규모가 작은 사무직에서 일을 해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그런 곳은 비밀이 없습니다. 동네에 사랑방이 따로 없었죠. 게다가 저 같은 미혼의 젊은 여자애가 신입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무조건 고참 기혼 여성들의 표적이 됩니다. 저는 입사하고 나서 정확히 이틀 후부터 왜 연애 안 하냐며 왜 결혼 안 하냐 이런 소리를 귀 따갑게 들었어요. 기혼자 상사분께서 소개팅을 주선해 주셨을 때 멍청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애석하게도 저는 상사분께서 직접 주선해 주신 소개팅을 거절하지 못했고 자리에 나갔다가 그대로 코가 깨이고 말았습니다. 상대는 꽤 사는 집 자제였어요. 그때도 언뜻 들은 부분이었지만 옛날에 헐값에 사두었던 부동산이 그야말로 수지를 맞아서 집안에 돈이 좀 생긴 경우였다고 합니다. 제가 집이 좀 산다고 하니까 상사분이 그런 집의 남자를 얼른 저한테 붙여주셨던 것이죠. 그 남자는 전문대를 나와서 아주 그저 그런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 사정이 여유로우니까 신수는 훤했고요. 그런데 정말 대박이었던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그 남자와 초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딘가 익숙하다 싶었더니 제가 중학교 시절에 어설프게 방황하며 시간 낭비를 하고 있던 때 그때 노래방과 오락실 등지에서 몇 번 마주쳤던 사람이었어요. 양아치 놈들이 집 앞에 있기로 유명한 공고의 교복을 입고 있었고 명찰의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서 친구들과 봐두었던 기억이 선연했습니다. 그 남자와 사귀게 되었죠. 거의 운명이라고 여겼으니까요. 완전히 빠져들어서 금세 진지한 감정이 됐고 어느새 결혼까지 하게 됐던 거예요. 사실 제 친정 식구들은 한 목소리로 반대를 했었지만요. 어쩔 수 없이 제 결혼을 시켜주셨던 건 정말 부끄럽게도 제가 임신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저의 인연을 이어준 그 상사분에게 비싼 가방 하나라는 사례까지 하고 난 뒤 얼마 후 퇴사를 했었고 저는 태교를 하며 지냈죠. 근데 몇 주 뒤 병원에 정기검진차 가봤다가 안 좋은 소견을 들었어요. 유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죠. 청천벽력이었고 그 후로 열심히 관리를 해보았지만 끝내 유산 판정을 받았습니다. 약물보다는 수술이 낫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보인 남편의 반응이 정말 별로였어요. 저한테 왜 그렇게 우울해하냐면서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다는 건데 죽상 좀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보는 사람까지 같이 우울해지는 것 같다면서 저한테 표정 관리를 하라고 했어요. 아기를 유산으로 잃은 사람한테 표정 관리라뇨? 시댁도 매 한 가지였습니다. 애 가진 여자가 얼마나 몸 관리를 허술하게 했으면 유산을 겪냐며 저를 질책하셨어요. 집안 형편이 어렵지 않다길래 그게 마음에 들어서 흔쾌히 허락하고 며느리로 맞았더니 너무 섣부른 결정이었다며 후회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죠.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네요. 게다가 유산 후유증으로 너무 힘든 상태였는데 저를 향한 비난까지 들으니까 제정신일 수가 없었어요. 남편한테 선언했습니다. 네 가족들 죄다 내 앞에 한날 한시에 집합시켜서 나한테 사과를 시키든가 아니면 우리 이혼하든가 해. 둘 중 하나야. 뭐라고? 네 가족들? 야, 너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냐? 야, 유산 하나 한 것 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라도 겪은 것 마냥
유세가 아주 장난이 아니네. 야, 너 진짜 이렇게까지 예민한 여자인 줄은 몰랐다. 피차 더 피곤해지기 전에 빨리 갈라서자. 당장 이혼해. 그놈이 양아치들이 많기로 유명했던 공고 출신에다가 허구한 날 오락실에 드나들었던 전적이 있다는 걸 제가 진지하게 고려했어야 했는데 섣불리 감정만 따라가다가 모든 일을 그르친 것이었죠. 어쩌면 그런 부모 아래서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아기가 제 뱃속에서 자기 스스로 떠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처음 서로를 보자마자 로맨틱한 인연이라고 칭했을 때는 언제이고 결혼 딱 8개월 만에 남남이 되면서는 서로에게 오만 쌍욕을 하며 저주를 날렸었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어도 남이 된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결혼 생활을 끝마쳤을 때 저에게는 수치스러움이 남아있었죠. 부끄러워서 친정에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인생이 어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만 흘러갈 수 있는지 친정 부모님과 언니에게 창피해서 진짜 죽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특히 친정 언니는 명문대의 대학원까지 나와서 탄탄한 중견기업의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과 당시에 교제 중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제 형부가 되셨고요. 멋지고 제정신인 상대와 성숙한 결혼 전 연애를 이어가는 친정 언니에 반해 저는 모든 게 볼품 없었던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어쩔 거냐? 무슨 거창한 인생 계획이라도 세워둔 거야? 이혼하고 나서 2달째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고 있는 것엔 이유가 있겠지. 네? 아버지, 이제 겨우 2달이에요. 저도 마음 추스르고 여러 가지 생각 좀 하면서 제 진로를 탐색해보는 중이에요. 저도 놀고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에휴, 그러다가 또 아무 직장이나 들어가서 아무렇게나 살겠지. 너는 잔말 말고 회사로 들어와. 버틸 만큼 많이 버텼지 않냐? 이제 들어와라. 제가 가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솔직히 언니는 객관적으로 뛰어난 인재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고요. 저라는 낙하산이 피해만 끼치게 되면 어떡하죠? 피해를 끼치겠지. 그건 당연하지. 걸핏하면 피해 덩어리를 불려대겠지. 뻔해. 네? 그렇게 예상하시면서도 왜 저를 회사로 들이시려는 거예요? 단지 제가 아버지하고 엄마 딸이라서요? 왜? 낙하산이면 좀 어때? 그 낙하산이 피해만 만들어내도 뭐 어때? 그거 감당하려고 내가 회사 대표인 거야. 살면서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사는 사람은 어차피 이 세상에 없는 걸 너는 모르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그때 친정아버지께서 저에게 건네주셨던 진솔한 말씀이 엄청 힘이 되었어요. 저는 항상 은연중에 나는 암만 해봐도 안 돼라며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때 친정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던 이후로는 그런 면모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자존심이니 체면이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인한 걱정이니 하는 것들. 살아가다 보면 별로 쓸모없는 것들이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의 회사로 들어가 말단 중에 말단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초반 몇 달은 적응하느라 아무 정신도 없었던 듯 싶어요. 잠깐, 이러다가 내가 자리 잡고 나면 나한테 다시 결혼 이야기 같은 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친정언니가 슬슬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부모님께 밝혀왔을 때 저는 괜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섣불리 했다가 제대로 망했던 결혼 경험 때문에 저는 다시 결혼이라는 걸 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단으로 시작한 일도 적응을 조금씩 거치며 재미를 붙이고 있었고요. 이대로 일만 쭉 하면서 살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가슴 아픈 유산 경험 때문에 다시 임신을 한다고 생각해도 한숨이 나왔고요. 친정 부모님께 제 속내를 시원하게 밝혔습니다. 친정 언니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며
저는 그걸 지켜봐 주고만 싶지 결혼 대열에 합류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네요. 그랬더니 두 분이 씁쓸한 표정으로 제 의사를 존중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느낀 게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께 불평 불만이 많았고 제가 어른이 되면 더 보란 듯이 잘난 사람이 되어줄 거라고 포부도 있었는데 막상 크고 나니까 부모님께서 정말 멋진 어른들이셨다는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어른이 되고 나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의 반이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분명 저 말고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라고 믿어요. 아무튼 저는 결혼을 뒤로 한 채 일만 열심히 배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신랑과의 만남은 제가 작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준비 없이 일어나는 교통사고처럼 어쩌다 보니 예비 신랑과 엮여서 고민 끝에 사귀게 되었고 진지하게 서로를 나누는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사귀던 도중에 결혼을 약속했었기에 호칭을 예비 신랑이라고 해볼게요. 예비 신랑은 제 과거를 다 아는 남자였습니다. 유산이나 이혼 같은 것들을 다 알고도 포용해 주었다는 것에서 100점 만점이었죠. 냉정하게 사는 형편은 딱 보통이었고요. 예비 신랑이 집안에서 독보적으로 혼자 어렸을 때부터 공부머리가 있는 편이었다네요. 그래서 집안 어른들의 예쁨을 많이 받고 자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쁨을 그렇게 받고 자랐다는 사람치고는 성격이 뭐랄까 꽤나 쿨했어요. 너무 쿨해서 찬바람이 쌩쌩 불었죠. 하지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그 성격이 저는 마음에 들었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나 연인분께 결정적으로 빠지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정확하게 있었어요.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아주 유명한 인터넷 카페 하나 있죠? 제가 거기서 80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80만 원이라는 거금을 붙이고 거래 물품이 배송 오기를 오매불만 기다렸는데요. 일주일이나 기다렸다가 받은 택배 상자에는 쓰레기만 가득이었습니다. 그냥 쓰레기도 아니고 먹다 남은 치킨 뼈가 웬 말인가요? 모욕적이었죠. 여러분의 배우자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고 너무 분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제 예비 신랑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 진짜 별걸 다 사기를 당하는구나. 하긴 웬 이상한 놈한테 사기 결혼 당했었으니 알만하다. 정말 못 봐주겠다. 한숨과 함께 혀를 끌끌 차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너무 울컥해서 제가 화딱지를 내려고 했던 그때 예비 신랑이 저한테 대뜸 80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을 왜 저한테 보내주나 싶어서 어리둥절했죠. 사기꾼 놈 잡힐 때까지 너 2다리 못 벗고 잘까봐 내가 돈 보낸 거야. 사기꾼 잡히면 나는 그때 그놈한테 돈 받을게. 그러니까 너는 80만 원짜리 사기 당한 적 없다 생각하고 그냥 지내. 알았지? 그리고 너 이 다음에 나랑 결혼하면 집안 살림 마음대로 들여놓지 마. 사기당해서 옥장판 사고 다단계 화장품 사고 이럴까봐 미리 겁난다. 참나. 그때 제가 그런 예비 신랑의 모습에 마음이 스르르 풀렸던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비 신랑이 그 후로 무척 잘생겨 보였습니다. 평소에 참새같이 생긴 얼굴상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갑자기 늠름한 독수리 같은 인상으로 보였으니 말 다 했죠. 결국 그 사기꾼 놈이 잡히기는 했는데 정과가 하도 많았던 놈이어서 이래저래 복잡했고 돈은 못 돌려받은 채로 그 사기꾼 놈이 감옥 가는 과정을 지켜본 게 다였습니다. 제가 예비 신랑한테 농담조로 80만 원 다시 토해내야 하냐고 하니까 자기는 벼룩의 간을 빼먹을 생각이 없다고 저에게 대답을 했죠. 그런 면모가 정말 남자다운 남자여서 결혼하기로 약속을 미리 했던 건데요.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우선 제가 집안 형편이 어렵지 않다는 표현으로 수중에 돈이 좀 있는 사람임을 애둘러 표현을 해놨었을 뿐 가족회사에 다니고 있는 중이라고는 안 밝혔다는 점이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예비신랑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예비신랑은 원래 꿈이 변호사였대요.
그런데 상황들이 이래저래 항상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줄곧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변호사가 되기로 아예 작정을 먹은 건 저를 만난 뒤였죠. 제가 자꾸만 해보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거든요. 저는 예비 신랑을 만나면서 영영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저도 무언가 상대에게 좋은 영향의 변화를 일으켜주고 싶었어요. 변호사 준비에 매진하려면 당연히 일을 그만둬야만 했죠. 죽기 살기로 매달려도 될까 말까 한 게 변호사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슬프게도 공부와 썩 인연이 없는 두뇌였지만 공부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명 알고 있었습니다. 제 친정언니요. 야, 너는 남들보다 훨씬 더 뒤통수 잘 맞고 살 팔자로 보이는 거 너도 그 나이쯤 먹었으면 실감이 되지? 그러니까 얼마나 진지한 사이가 되든 간에 부모님 회사라든지 집안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 다 드러내지 말고 지내. 그리고 변호사는 진짜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허송세월만 날리고 변호사가 안 될지도 모를 일이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네 패를 굳이 다 까보일 필요는 없다는 거야. 친정언니의 입에서 변호사 되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는 소리를 들은 이상 저는 예비 신랑의 뒷바라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보통의 정신과 체력으로는 변호사가 못 되겠더라고요. 게다가 예비 시댁은 아들의 꿈을 믿고 응원이나 못 해줄 망정 변호사 준비하는 동안에 그럼 돈은 어디서 어떻게 벌 거냐며 그 걱정이나 하고 돈 타령이나 해댔거든요. 제가 아니면 예비 신랑은 변호사 도전을 꿈꾸기가 정말 어려운 형국이었어요. 우리 아들하고 만나는 아가씨가 그쪽이에요? 둘이서 결혼까지 이미 약속을 했다던데. 그러면서 대체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헛바람을 많이 넣었으면 우리 아들이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왜 때려치우냐고? 아휴, 여자 하나 잘못 사귀어가지고 우리 아들 인생이 망신당하게 생겼네. 그것도 개망신. 그 모친께서는 저를 보자 분통을 터뜨리셨어요. 가슴을 퍽퍽 치기도 하셨죠. 저 때문에 예비 신랑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게 됐다고 여기시더라고요. 그런데 말끝마다 어쩜 그렇게 우리 아들 소리를 해대시던지 제가 듣기로는 예비 신랑이 자라는 동안 특별하게 지원을 해주신다거나 큰 도움을 주신 적이 없던 걸로 아는데 워낙 악바리 정신으로 혼자 다 해낸 예비 신랑에게서 떨어지는 콩고물에는 무척이나 관심이 지대하신 것 같아서 제 기분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적어도 제 친정 부모님께서는 부족한 작은 딸 때문에 걱정을 하셨을지언정 당신들께서 저에게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분들이 아니셨으니 예비 신랑의 입장이 낯설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팔자 좋은 집안에서 나고 자랐는지 하는 것도 새삼 실감이 됐고요. 부모님 관심 좀 못 받고 컸다고 해서 불평불만을 가졌던 어린 시절이 오랜만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 되시는 분을 뵙고 나서 제가 더욱 적극적으로 예비 신랑을 지지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일을 꾸준히 다녔고 그러는 동안 예비 신랑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몇 달을 지나자 예비 신랑은 내심 불안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너무 늦은 도전은 아니었을까?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헛물만 켜고 있는 건 아닐까 싶다. 늘 강인하고 꿋꿋해 보이던 사람도 나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힘들어했고 무척 막막해했죠. 저는 어느 순간에는 끌어넘치던 자신감이 갑자기 확 하락해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가 되기도 했죠. 예비 신랑은 20살 나이부터 자취를 해왔고 워낙 독립적인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외로움을 안 타고 스트레스도 별로 안 받고 딱히 힘든 것도 잘 모르며 사는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얼마 전에 친구놈이 직장에서 지난주에 승진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미치겠더라고. 예전 같았으면 그런 소식 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을 테고. 그래? 야, 잘됐다. 정말 축하한다. 이렇게 인사를 해줬을 텐데. 그게 안 되더라. 내 마음이 복잡했어. 이런 내 자신이 너무 못나서 미치겠다. 나 이제 어떡하냐? 이러다 변호사고 뭐고 다 실패하는 거 아닐까 싶어.
예비 신랑이 그런 심적 방황을 하고 있을 때 그 가족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됐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힘든 것 같으면 하루빨리 공부하는 걸 때려치우고 안정적인 직장이나 다시 구하기를 바라며 예비 신랑이 주는 용돈을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예비 신랑을 단단히 붙들어준 건 저뿐이었죠. 너무 자책하지 마. 살면서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야. 나를 봐. 똑똑한 척은 다 하고 다니는데 뒤통수도 잘 맞고 어리버리하고 다혈질이고 감정적이고 못난 점 투성이잖아. 나라고 해서 주변에 이런 내 면모를 들킬 때마다 안 창피했을 것 같아? 절대로 아니야. 나 이혼했을 때 주변에 소문 다 났었는데 그때 쪽팔려서 한강물에 뛰어들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의 날 봐. 멀쩡히 잘 지내고 있잖아? 매일 출퇴근 성실하게 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결혼할 남자친구의 꿈을 응원하면서 그렇게 보람차게 사는 지금의 내 자신이 나는 좋아. 자기도 시간이 흘러서 이때 돌아봤을 때 그때는 정말 막막했지만 다 지나고 보니까 웃을 수 있는 과거가 됐다고 말을 하게 될 거야. 진짜 그렇게 될까? 내가 지금의 시기를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다니까. 자기는 나만 믿어. 그리고 돈 걱정도 할 필요 없어. 내가 따박따박 돈 버는 직장이냐. 뒤에 내가 받쳐주고 있는데 무서울 게 뭐가 있어? 처음 봤을 때는 저렇게 사람이 허술하고 맹해서 어떡하나 싶었는데 이미지가 내 안에서 이제 완전히 바뀌었는데 내가 지켜줘야 할 여자가 아니라 내가 도움받고 의지해도 될 여자로 보인다. 정말 든든하네. 고마워. 나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할게. 저에게 예비 신랑은 무척 감동을 했습니다. 항상 뭐든 베푸는 쪽에서 살아왔던 예비 신랑은 자기가 맹목적으로 받아보기만 한 게 처음이라 그랬어요. 특히나 예비 신랑은 자기 가족들의 기대를 늘 짊어져야 했으니까요. 참고로 예비 시아버지 되시는 분께서는 건강이 안 좋으셨답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은 남들보다 이르게 가장 역할을 해오며 지내왔던 거예요. 한바탕 예비 신랑이 심적 방황을 거친 게 끝이 나고 다시 공부에 매진하자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향해 놀랍다는 눈초리를 보내오셨습니다. 이제 보니까 아주 만만치 않은 아가씨였네. 처음에는 남의 집 귀한 아들 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장난치를 치는가 싶었는데 제법 살뜰하게 뒷바라지를 이어가네. 아이고, 다시 봤어요. 이 정도면 내가 인정을 해줘야지. 우리 아들 믿어주고 밀어줘서 내가 엄마로서 고마운 마음입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재능과 꿈은 다 갖춘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옳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응원만 해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저를 아직 못마땅해 하며 경계심 어린 기색을 보이고 계셨던 예비 시어머니를 향해 제가 먼저 부드러운 신호를 보내드렸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말씀도 편하게 하시고 여러모로 저를 허물없이 대하시더군요. 저를 예비 며느리로 정식 도장 찍어주신 것 같아서 저는 좋게 생각했습니다. 변호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라는 친정언니의 말은 정말이었어요. 쉽게 되리라고는 당연히 예상하지 않았었지만 예비 신랑이 딱 봐도 보통 내기의 인물은 아니었기에 어찌되었든 되기는 할 거라고 믿었었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변호사 시험에 한 번 떨어지면 다음을 기약하며 또 피눈물 나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을 초조하게 만들고 당사자의 애간장을 다 태우는 시험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변호사 시험 합격의 문턱에서 정말 아깝게 낙방이라는 고배를 마셨고 저는 묵묵히 다시 뒷바라지를 해주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사촌언니 되시는 분께서 도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얼굴을 비추고 이런저런 일도 거들었었죠. 예비 시댁분들도 그래서 저를 거의 다 알고 있었죠. 제가 묵묵하게 열심히 예비 신랑의 변호사 준비 뒷바라지를 해온 것도 역시 모두 알고 있었고요. 그 앞에서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목에 힘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당신의 친정 식구들이 거의 다 얼굴을 비춘 현장이었기에 장례식이었을지 몰라도 자랑할 만한 기회를 온전히 놓치기란 아쉬웠던 모양이었죠.
아유, 우리 아들은 내가 낳았지만 정말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다. 아니, 공부만 잘하든가 아니면 인물만 좋든가 뭐든 그냥 하나만 특출나도 될 일인데 뭐 하나 빠짐없이 고루고루 잘하더니 부모한테 효도하겠답시고 그 좋은 머리 썩히지 않고 변호사 시험 알아서 척척 준비를 하질 않나. 아니, 조선시대 조신한 처녀들보다 저렇게 더 치고지순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뒷바라지를 받질 않나. 아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대단하니까 키를 쓰고 고된 뒷바라지를 하겠다고 자처하는 여자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아, 내가 아들을 잘 낳아도 너무 잘났다. 큰일이야, 아주 큰일. 그런데 그 자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돌고 돌아 본인 자랑이었습니다. 대략 어떤 유형의 인물이신지 그때부터는 제가 제대로 감을 잡았었죠. 어째서 예비 신랑이 어렸을 때부터 집안 어른들로부터 예쁨을 많이 받았음에도 무뚝뚝하고 초연한 사람으로 자라났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확대 해석을 잘하시고 본인 공으로 상황을 돌리는 걸 좋아하시고 호들갑 떠시는 건 더욱 좋아하시는 모친의 영향이 지대했던 듯 싶었습니다. 변호사 시험 때문에 시기가 기약이 없어졌을 뿐 결혼하기로 사실상 정해져 있던 사이였기 때문에 저는 예비시댁의 이모저모의 얼굴을 비추고 일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제 친정에도 예비신랑이 변호사 시험을 다 끝내는 대로 결혼할 거라고 막연히 예상을 하게 됐고요. 제 친정과 예비시댁의 차이가 있었다면 변호사 시험의 합격 유무를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제 친정에서 예비신랑이 변호사 못 되면 결혼도 못한다고 엄포라도 놓았냐고요? 아니요. 놀랍게도 아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결혼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관심도 없고 자포자기로 살 줄 알았는데 다시 짝을 찾았다는 것에 기뻐하시면서 사위가 변호사이든 말든 상관없다고 여겨주셨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비시댁 쪽에서는 변호사 시험 결과에 신경을 기울였어요. 우리 아들을 살뜰하게 뒷바라지 해주고 여태까지 배신 안 하고 곁을 지켜줘서 정말 고맙구나. 그런데 설마 우리 아들이 변호사가 끝내 못 되면 그때 돼서 필요 없다고 휙 버리는 거 아니겠지? 그때 가서 우리 아들 배신 때리면 재미없는 줄 알아. 애초에 네가 꼬드겨서 변호사 하겠다 합시고 우리 아들이 지금 여태 저러고 있는 건데. 네?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저는 애초에 변호사가 되고 싶은 남자를 만났던 게 아니라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는 남자를 만났던 것뿐인걸요? 자기의 오랜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습이 좋을 뿐이에요. 만약에 변호사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제 마음이 식진 않을 거예요. 상관없는 얘기니까요. 그러냐? 네가 생각 외로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혀있구나. 부디 지금 그 말이 이빠른 소리만이 아니었기를 바라마. 그런데 너 돈은 좀 있냐? 사는 형편이 원체 어렵지는 않다고 들었는데 일을 연봉 많이 받고서 다니는 건 아니잖아. 돈은 어떻게 좀 모았어? 아,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그만큼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돈 관리는 잘하는 편이라서요. 그래. 자신이 있는 모양이구나. 다행이다. 네가 비록 중소기업 나부랭이라 다니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널린 것이 중소기업이고 드물게 중견기업과 대기업까지 능력만 된다면 다들 중견기업하고 대기업 다니고 싶겠지. 하지만 능력이 받쳐주는 사람은 내가 너무 잘 낳아놓은 우리 아들 정도로 무척 드문 경우니까 나는 그런 사실을 잘 아는 유식한 사람으로서 너를 후하게 평가하는 중이다. 나처럼 생각이 깊고 개념이 상당히 갖추어진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를 너는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돼. 예비 시어머니의 화법은 제가 이제 꽤 들어봤고 적응도 다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사람의 어리 빠지는 말씀을 아무리 하셔도 저는 그저 저분이 자아도취를 또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죠. 제가 하도 수더분한 반응을 보이니까 나중이 되어서는 예비 시어머니께서도 제 앞에서 별 말씀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설마 그분이 시간이 지나 제 속을 뒤집어 놓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속 뒤집어지는 그때가 되기 이전에 제가 예비시댁의 또 다른 인물과 엮인 것이 먼저였죠. 예비신랑은 외동이 아니었거든요. 그 여동생, 저에게는 예비 시누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골 때리는 사람이었어요. 남매가 성향이 아주 달랐죠. 예비신랑이 현실주의자라면 예비 시누이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아이씨, 항공사들 죄다 눈이 삐었나? 왜 자꾸 나를 승무원 채용해서 불합격시키는 거야? 이제 지원할 항공사도 아예 안 남았는데. 안 되겠다. 옷 파는 쇼핑몰에서 모델 일을 하면서 경력 쌓아야지. 언니 생각은 어때요? 제가 쇼핑몰 모델을 하면 그 경력이 승무원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글쎄요. 그게 그렇게 연관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 문외한이라서요. 하긴 그 나이 되도록 언니는 중소만 전전하면서 일이나 해오셨죠? 뭘 하시겠나 싶네요. 근데요, 쇼핑몰 모델하다가 연예인으로 빠지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가능성이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기는 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외한이라고 대답을 했는데도 막무가내였죠. 예비 시누이는 이런 성격이었습니다. 말을 할 때 뇌를 거치고 말을 해야 하는데 입에서 그냥 막 뱉었어요. 신체 조건도 괜찮고 얼굴도 제법 예쁘장했는데 왜 자꾸 승무원 시험에 떨어지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예비 시댁에 가서 밥을 함께 먹었을 때 목격했던 건데 예비 시아버지가 되시는 분께서 밥상 앞으로 오시자마자 아직 물컵이 안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컵 좀 내놓으라는 말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 상황에서 그 요청을 받은 예비 시누이가 됐다고 가정해보면 어떻게 행동하셨을 건가요? 당연히 컵에 물을 받아서 가져다 드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예비 시누이는 컵만 가져왔습니다. 물컵만 갖다 드리고 짜증을 내시는 본인의 부친을 향해 물 떠달라는 요청은 따로 없었잖아요 라고 받아치더군요. 이런 판국인데 무슨 승무원을 하겠어요. 혹시 순수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린아이들은 악의가 없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나쁜 짓을 할 때가 있다고 해요. 이런 게 순수악이라고 하던데 예비 시누이가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물에게 저는 제 과거를 털어놓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딱히 악의가 없고 말을 막 할 뿐이라는 걸 알고 나자 예비 시누이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져서 어느 날 예비 시댁 근처의 카페에서 따로 커피를 마시게 됐을 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제 과거를 궁금해하는 예비 시누에게 말을 해버렸던 거예요. 결혼 전적, 유산 이야기 이런 걸 말이에요. 그때 굳이 왜 예비 시댁을 갔었는가 하면 예비 신랑이 변호사 시험을 다 친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예비 신랑은 합격을 예감하며 표정이 밝았고 모두가 좋은 시간을 보냈었죠. 당연히 저는 결혼을 머릿속에 바로 그리게 됐고 이제 한 가족이나 이미 다름없는 예비 시누이가 가슴 아프단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줬을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본인 모친에게 그걸 미주알 고주알 다 떠들어버려서 그게 문제였죠. 우리 딸한테 다 들었다. 참나, 뭐? 한번 다녀왔어? 게다가 애가 들어섰던 몸이라고? 아이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봤나.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만만하게 봤으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본 적 없어요. 굳이 과거를 말씀드릴 이유가 없었고 밝힐 시기를 못 잡았을 뿐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눈 이후에 교제를 시작했고요. 적어도 서로를 기만한 적은 없으니까 마음 풀어주세요. 저는 제가 말을 그렇게 조리 있고 차분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몰랐네요. 예비 신랑을 만나면서부터 제가 계속 빠른 변화를 해온 것 같았어요. 변호사가 될 남자를 만나느라 그랬나 봐요.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자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씩씩거리면서도 화를 꾹 참으셨고 몇 달 후 예비 신랑은 당당하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되어가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이 변호사가 되고 나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해대시며 저를 반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려 변호사인데
사자 중에 사자, 변호사인데, 중소기업 나부랭이 다니는 보잘것없는 여자와 결혼을 시킬 수는 없지. 고작 이딴 며느리 보려고 내가 우리 아들 변호사 만들 줄 알아? 농담이 아니라 진짜 눈까지 뒤집어지고 반대를 하셨어요. 중소기업 안 나쁘게 본다고 하셨을 때는 언제고 어이가 없었네요. 게다가 제가 다 뒷바라지를 했는데 갑자기 황당한 생색을 내시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자기 모친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모습에 예비신랑도 선뜻 모진 말씀은 못 드리고 한숨만 쉬는 형국이었습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께 양심이 있으시다면 저의 지난 수고를 봐서라도 결혼시켜 주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소리가 내가 솔직히 말하마. 변호사 됐다고 해서 갑자기 땅에서 돈이 솟아나니? 하루아침에 돈벼락이라도 떨어져. 앞으로 잘 풀릴 미래를 보고 사는 것이고 당장에 돈이 생겨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너 같은 거하고 결혼을 시키겠니? 응? 우리 아들이 돈을 왕창 잘 벌기 전까지 멋들어지게 받쳐줄 돈 많은 며느리 드리는 게 당연한 선택인 거야. 이제 변호사가 됐으니까 잘 사는 집 아가씨들도 줄을 설 거고. 너처럼 한번 다녀와가지고 그 온몸이 더럽혀진 여자는 영원히 굿바이 하고 싶구나. 굿바이. 너야말로 양심이 있다면 우리 아들 옆에서 떨어져. 뒷바라지 어쩌고 지랄을 떨 거면 그 뒷바라지 비용인지 뭔지 아는 거 계산해서 쳐줄 테니까 그거 먹고 떨어져. 그 소리를 듣고 제 이성이 뚝 끊겼습니다. 그놈의 예비시댁과의 연을 뚝 끊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박장대소를 실컷 해주었죠. 제가 갑자기 막 웃으니까 그분이 의아해하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상심에 미쳐버린 거냐고 저한테 물으시길래 웃으며 대답을 해드렸죠. 변호사 될 아들의 제목도 못 알아보셨던 동태 눈깔 주제에 말은 청산유수로 하시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서 좀 웃었어요. 저 그냥 중소기업 나부랭이 다니는 거 아닌데요. 연 매출 300억 정도 나와요. 아주 쏠쏠한 곳이에요. 저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응? 네가 계산이 안 되는 모양인데 거기가 연 매출 30억이든 300억이든 네 월급은 최대로 받아봤자 300만 원인데 대관절 무슨 소용이란 말이니. 대감집 노비가 자기가 양반인 줄 아는 모양인데. 저 노비 아니고 양반 맞는데요. 가만 보니까 제가 여태 말씀을 안 드렸네요. 회사가 부모님 회사예요. 대표가 저희 아버지시고요. 저는 낙하산으로 들어왔어요. 머리 똑똑한 친언니가 있어서 앞으로 회사 망할 일을 절대 없고요. 저는 앞으로 낙하산 타고 쭉쭉 올라갈 예정이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변호사로 대성하는 것보다 제가 낙하산 타고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돈이 보이는 길일걸요? 뭐라고? 잠깐만. 그게 다 무슨 소리냐? 부모님 회사야? 아이 그럼 네가 다름 아닌 부잣집 아가씨였어? 에이, 아가씨라니요. 한번 다녀와서 온몸이 더럽혀진 사람한테 아가씨라고 해주실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실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줌마.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신다는 것을 저는 그날 그분의 낯빛을 보면서 깨달았죠. 거의 기절하시기 일보 직전이었고 다리에 힘이 풀리신 뒤로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셨어요. 횡설수설을 잔뜩 하시면서 저에게 그간 실언을 했다고 막 그러셨는데 하나도 안 와닿았죠. 냉정하게 뿌리쳤고 예비신랑에게는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양손 선택지를 내밀었죠. 우리 변호사 나으리께서 딱 선택을 해주셔야겠어. 왼손은 나, 오른손은 네 엄마. 하나만 고르고 다른 손은 2번 다시 거들떠 보지 않기야. 지금 선택해. 변호사가 된 이후로 기뻐 날뛰던 예비신랑은 자기 모친과 저의 예상 못한 마찰 때문에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었죠. 내밀어진 제 양손을 보며 고심하던 예비신랑이 한쪽을 골랐습니다. 나 왼손잡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왼손을 외면하냐? 모두가 오른손 쓸 때 당당하게 왼손을 쓰는 남자. 그게 바로 나야.
저라는 선택지가 오른손이었다면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해지는 답변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대답을 듣고 안심하는 제 자신을 느끼며 제가 이 남자를 무척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깨달았죠. 저희는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잘 갔는데도 기뻐하지 못하고 완전히 소외된 채 울부짖는 한 분이 계셨고요. 아니야. 내 아들 며느리한테 외면받고 사는 사람일 리가 없어. 아유, 이렇게 볼품없고 초라한 게 나일 리가 없다고. 이렇게 되면 주변에다가 자랑을 못하잖아. 자랑을 못하다 뿐이야. 온갖 수군거림 다 듣는 시세가 됐는데.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냐? 부잣집 며느리, 변호사 아들. 이런 걸 내가 왜 전부 놓치고 살아야 되는 거냐고. 나는 당최 이해가 안 된다. 안 돼. 대성통곡을 꽤 오래 이어가셨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예비 신랑, 아니 제 신랑도 마찬가지였고요. 집안에 변호사가 들어와서 든든하다며 친정 부모님께서는 쌍수를 두르고 환영하셨죠. 친정 언니 또한 회사를 운영하는 집안인 만큼 변호사가 있다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며 저에게 결혼을 잘했다고 얼마나 칭찬을 해주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 신랑은 자기 처가한테 최고로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톡톡 사연을 듣는 재미로 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톡톡 사연을 들으면서 왠지 공감도 많이 되더라고요. 같이 화도 내고 기뻐도 하며 희노애락을 함께 느낀 것 같았어요. 최근에 저에게 큰 고민이 하나 생겨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묻고자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우선 제 어린 시절은 동년배 친구들에 비해 꽤 유복하게 자랐어요. 동네에서 제일 큰 2층 집에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이 남부러울 것 없이 생활을 하였답니다. 아빠가 작은 공장을 하셨는데 우리 집의 주 수입원이었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아빠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아무도 아빠의 말을 걸을 수가 없었죠. 저 또한 예외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먹고 사는 데에 문제가 없다 보니 결혼 생활 또한 딱히 없던 저는 25살이 되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죠. 결국 보다 못한 저희 아빠가 자신의 거래처 사장의 아들과 선을 보라며 저를 등 떠밀으셨습니다. 남자 볼 줄 몰랐던 저는 그냥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따랐어요. 그렇게 그 시절 흔한 방식으로 저와 남편은 맞선 자리에서 만났고 4개월이라는 짧은 연애 끝에 결혼 날짜가 잡히게 됐죠. 남편의 첫 인상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젠틀한 매너에 유머까지 갖춰져 대화와도 꽤 잘 통했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이라면 4살 배기 아들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이 엄마는 제대로 혼례 한번 못 치러보고 원체 몸이 약했던지라 그렇게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저는 결혼 전날 알게 됐고요. 남편과 아이가 딱하긴 하지만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집에 가자마자 아빠에게 따져 물었어요. 아빠, 이 사람 4살짜리 아들이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러자 아빠는 너무나 태연한 반응을 보이셨죠. 이 얘기 다 들었다. 아들이 있으면 뭐하냐? 그 어미가 자식 낳다 죽었다는데. 법적으로는 네가 본처인 셈이야. 문제될 거 하나 없단 말이지.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다그치셨어요. 너야말로 내세울 게 뭐가 있냐? 집에서 하는 거 없이 빈둥빈둥. 얼른 남자 만나 시집이나 가라니까. 그마저도 못해서 이렇게 애비가 밥숟가락 떠먹여주고 있는데 그깟 자식 새끼 있다고 애비한테 와서 이리 따지는 거야? 너 군말 말고 그 집 가서 부모 욕 보이지 않게 시부모 말씀이나 잘 들어. 알겠냐? 저와 아빠의 대화를 옆에서 듣던 엄마가 뒤이어 제 방으로 들어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아빠 공장에서 아주 중요한 거래처 집안이라고 하더라. 이번에 너 시집 보내주는 조건으로 큰 계약을 하나 성사시킨 모양인데 그 어린 아들 네가 친자식처럼 잘 보살피다 보면 언젠간 너를 따를 거야. 쉽진 않겠지만 우리 딸은 잘 해낼 거라 믿는다. 내일 시집 가는데 오늘 엄마가 오이라도 얼굴에 붙여줄까? 전 마지못해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고 제 시집살이는 시작되었답니다. 딱히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없었던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 직접 장사하시는 시장의 순댓집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어머님의 순댓가게는 시할머니로부터 대를 이어서 운영 중인 시장에서 제일 가는 순대 전문점이었죠. 시부가 돈을 잘 버시니 그리 무리하진 않으셔도 됐지만 대를 잇는다는 생각에 열심히 운영하셨습니다. 규모가 마냥 크진 않았지만 맛있다고 소문이 났는지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사람이 북적댔어요. 그래서 일을 제대로 배울 새도 없이 정신없이 바빠졌죠. 때문에 초반에 그릇도 깨트리고 실수투성이었던 저를 시어머니는 하루가 마다하고 잔소리와 꾸중을 퍼부으셨어요. 아니 도대체 그 나이가 먹도록 설거지 한 번 안 한 게야? 그렇게 그릇을 첫날부터 2개나 깨먹을 수가 있단 말이니? 칼질도 엉성하고 네 부모님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가르치고 시집을 보내디? 아유 답답해. 아이고 속 터져. 전 몸이 고단하고 힘든 것보다 저 때문에 부모님이 욕먹는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방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그런 저를 위로해 준 것은 바로 의붓 아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게 거리낌 없이 다가와준 의붓 아들이 고맙더라고요. 저도 차츰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예쁜 딸을 낳았어요. 남편은 어린 딸을 지극정성이었죠. 이제는 제 친아들이 된 것 같은 의붓 아들도 딸아이를 친동생 마냥 이뻐해주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렇게 무탈 없이 평화로운 나날들이 지나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1997년 한국 IMF 위안 위기가 찾아왔고 저희 친정은 물론이고 남편네 회사까지 모두 부도가 났습니다. 한순간에 찾아온 위기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빚더미에 앉게 된 저흰 작은 반지하로 이사를 가게 됐죠. 그 충격에 시아버지는 결국 쓰러지셨고 병원살이를 시작하게 됐어요. 아버님을 보살펴야겠다며 시모는 제게 순댓집을 맡긴 채 병원으로 떠나 옆에서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고 못지않게 충격이 컸던 남편은 집에서 술만 마셔댔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손을 놓아버린 남편과 시댁 때문에 생계를 책임진 채 밤낮으로 순대를 팔아가며 가장처럼 아이들을 보살피고 아픈 시아버지의 병원비를 대야 했죠. 친정집도 타격이 컸던 터라 손을 벌릴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리에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아버님은 돌아가신 뒤였고 어머님은 바닥에 엎드린 채 울고 계셨어요. 뒤늦게 병원으로 온 남편도 이미 돌아가신 어머님을 보더니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초점 없는 눈빛으로 아버지 하며 부르는 게 꽤나 슬퍼 보였어요. 그렇게 3일의 짧은 장례식을 마쳤고 시모는 앞으로 시누이 집에서 살겠다며 아예 저에게 순댓집을 넘겨주셨죠. 이후로 전 어머님의 대를 이어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로 남편의 알코올 의존도는 더욱 높아져 갔어요. 그리고 이제 본 적 없던 폭력성까지 보이더라고요. 평소 순하던 남편은 술만 마시면 저를 때리고 욕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괴물로 변했죠. 일을 하고 돌아오면 술을 마시고 뻗은 남편을 피해 아이들의 방에서 잠을 청하곤 했어요. 행여나 술에 취한 채 남편이 깨어나기라도 한다면 다시 저를 향해 욕을 하며 폭력을 휘두를 테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이 마의 사춘기 시기라고 하는 15살 때였어요. 아들이 같은 반 친구를 때려 제가 학교에 와야 한다며 담임 선생님께서 연락이 왔었죠. 전 그 말에 불이 나게 학교로 향했습니다. 당신이 얘 엄마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자식 교육을 시키면 이렇게 우리 애를 만들 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 교육에 신경을 못 썼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친 아이의 엄마가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고 전 고개를 숙이며 사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친 아이는 눈가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입가도 터져서 시뻘건 피가 묻어있는 반면에 제 아들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해 보였거든요. 아니, 얘가 먼저 우리 집 반지하에 사는 벌레라며 시비 걸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억울하다는 듯 말했어요. 호준아,
얼른 친구랑 아줌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지. 시비를 걸었다고 해서 친구를 때리는 건 옳지 않다는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한 저는 아들의 뒷머리를 강제로 숙이게 했고 아들도 따라주는 듯 아무 말 하지 않았죠. 너, 네 엄마 보고 내가 봐주는 줄 알아? 알았어? 한 번만 더 우리 귀한 애들 때리기만 해 그냥. 겨우 분이 조금이나마 풀렸는지 그 아이 엄마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교무실을 나갔고 저도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억울한지 씩씩대며 저만치 걸어갔고 전 다가가 아들에게 어깨를 토닥이며 손을 올렸는데 제 손을 뿌리치며 말하더라고요. 왜 내 편 안 들어주는 거야? 친엄마가 아니라서 그러는 거야? 걔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때린 것뿐인데 왜 내가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여야 하냐고. 호준아,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친엄마가 아니라서 그런 거라니. 난 너희 아빠와 결혼한 순간 너는 내 친아들이다 생각하고 키웠어. 됐어. 앞으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하지 마. 소리를 치며 말한 아들은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교문을 나가더니 제가 아무리 불러도 뒤 한번 돌아보지 않고 가더라고요. 전 아들의 말이 내내 걸렸습니다. 진심을 다해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것에 꽤나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이후 나아질 줄 알았던 아들은 오히려 더 나쁜 길로 빠지더라고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며 폭력은 기본이고 친구들에게 협박하며 돈을 갈취하는 등 덕분에 학교를 수시로 드나들었답니다. 그럼에도 전 아들을 한 번이라도 따끔하게 훈계하지 않았어요. 저번처럼 개몰아서 그러냐며 저에게 반항할까봐 두려웠으니까요. 아들이 18살 때쯤에는 갑자기 학교를 자퇴할 거라며 제게 통보를 하더군요. 전 고등학교만큼은 제대로 나와야 하지 않겠냐며 제발 엄마의 소원이니 고등학교만큼은 졸업하자고 부탁했죠. 제 부탁에 아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그래도 진심이 통했는지 학교를 자퇴하진 않았고 이후로 나쁜 짓은 멈추지 않았지만 저번보단 학교에 불려가는 횟수는 좀 줄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워낙 공부와 담쌓고 지내던 아이였던지라 또래 아이들처럼 대학교는 가지 못했어요. 딱히 기술이 있던 것도 아닌지라 취직도 되지 않은 채 한참을 방황했죠. 혹시 더 나쁜 길로 빠지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됐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순댓집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주시는 단골 아저씨 한 분이 오셨고 전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아저씨, 오늘도 간이랑 허파 많이 맞으시죠? 역시 여기 순댓집이 내 취향을 제일 잘 알아. 그럼요. 저희 단골집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늦게 오셨네요. 저 밑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이 갑자기 그만둔다길래 급하게 구인 전단지 만들고 오는 길이야. 그 아저씨가 하신다는 카센터요? 우리 집 카센터가 그래도 이 동네에선 제일 잘 나가지 않나? 한참 일도 많은데 그냥 갑자기 그만둬서 곤란해 죽겠네. 혹시 기술이 없어도 괜찮으시다면 저희 아들 어떠세요? 아들이 올해 몇 살인데? 올해 20살인데 아들이 공부엔 영 소질이 없어서요. 젊어서 힘 좀 쓰겠구만. 좋아. 그럼 아들 보고 우리 카센터로 내일 한번 들리라고 해봐. 정말요? 감사합니다. 전 너무 감사한 마음에 순대를 그냥 서비스로 드렸고 이 소식을 아들에게 전해주었죠. 아들도 썩 내켜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약속대로 카센터에 나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카센터에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둘째 딸도 어느덧 자라 20살이 되었죠. 평소 말썽 부리던 아들에 비해 순했던 딸은 조용히 묵묵하게 자기 할 일들을 혼자 잘 헤쳐나갔어요. 공부도 알아서 잘해온 터라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에 합격했고 전 그런 딸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대견했어요. 딸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 나 사고 쳤어 라는 문자가 아들에게 날라왔죠. 또 무슨 일인 건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전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사고 쳤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대. 나 어떻게 엄마? 뭐? 이걸 좋다고 해야 하는지 나쁘다고 해야 하는지 심정이 복잡하더라고요. 손주가 생긴다는 건 분명 기쁘고 축하해줘야 할 일인데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현재 저희 집엔 결혼 자금을 대줄 만한 큰 돈이 없었거든요. 그나마 딸 대학 등록금을 마련한다고 모아둔 작은 목돈이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딸의 대학 등록금을 주기 위한 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은 제가 그 목돈이 있다는 걸 어찌 알았던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그 운지 대학 갈 때 준다고 모아둔 돈 있잖아. 나 그거 주면 안 돼? 그건 은지 대학교 등록금이야. 요즘엔 학자금 대출도 잘 나온다는데 은지는 대출 받아서 가면 되잖아. 난 당장 결혼식도 올려야 하고 집도 구해야 되는데 당장 월세 보증금도 없고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지금 모아둔 돈도 없고 그렇다고 애를 지울 수도 없잖아. 그것도 맞긴 한데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은지만 친자식이라 이거야? 제가 망설이자 아들은 소리치며 또 딸과 자기를 차별하냐며 따져 물었죠. 저는 하는 수 없이 긴 한숨을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은지에게도 내가 말하마. 근데 그것도 그리 큰 돈은 안 된다. 큰 돈일 거란 생각은 안 했어. 빚도 아직 남아있을 텐데 엄마가 무슨 수로 큰 돈을 모았겠어. 여자친구는 다음에 데리고 가볼게요. 묘하게 비꼬는 것처럼 들렸던 건 저의 착각이었을까요?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던 아들은 이웃과 여자친구를 인사시켜주겠다며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둘째 딸은 등록금 얘기를 하니 애초에 자기가 마련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장학금을 받아보겠다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딸에게 괜스레 미안해졌습니다. 딸은 워낙 심성이 곱던 아이인지라 자신의 등록금으로 결혼한다는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도 반갑게 맞이해주더라고요. 저도 집이 누추하지만 안으로 들어오라며 안내를 해주었고 미리 준비해두었던 밥상을 내놨습니다. 아들 여자친구의 첫인상은 속된 말로 성형미인 같더라고요. 얼굴이 인위적인 게 자연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제 딸보다 2살은 많다던데 겉모습만 봤을 땐 좋게 10살은 넘어 보이는 것이 기도 좀 세 보였어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좋다고 무엇보다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으니 전 내색하지 않으려 했죠. 편하게 들어요. 맛은 어떨지 모르겠네. 좀 싱거운 것 같은데요? 찌개를 한번 입맛 보더니 바로 싱겁다 말하는 아들 여자친구의 모습에 당황한 모습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싱거워요? 우리 집이 좀 싱겁게 먹기는 해요. 짜면 건강에 해롭지. 뱃속 아이한테도 이 정도 간이 딱 적당할 거예요. 네, 그건 간 못 맞추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핑계라던데요? 첫인상도 별로였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싹수가 없는 게 더욱 마음에 안 들었죠. 딸은 갈비찜을 내려놓으며 똑부러지게 제 말을 거들었어요. 찌개는 나트륨이 많아서 좀 싱겁게 먹는 게 건강에 더 이로운 건 맞아요. 이 갈비찜 한번 드셔보세요. 이건 간이 좀 맞을 거예요. 말을 마친 딸이 갈비찜 뚜껑을 열자 갑자기 욱하며 입덧을 하는 아들의 여자친구였죠. 곧 며느리가 될 이 어린 여자가 벌써부터 왜 이리도 얄미운 건지 전 애써 괜찮은지 물었고 아들은 그새 달려가서 등을 두드려주고 있었어요. 몇 분을 그렇게 헛구역질을 하던 예비 며느리가 나와 밥은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며 그럼 죽이라도 끓여주겠다고 했죠. 흰쌀죽이네요. 전 전복죽이라도 끓여주시는 줄 알았는데. 죽을 상 위에 올려놔주니까 숟가락으로 몇 번 휘젓고는 또 얄미운 소리를 내뱉는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입덧할 때 전복 같은 건 비린내가 나서 안 좋아요. 이런 흰죽이 나을 거야. 어서 들어요. 전 당장이라도 그런 먹지 말라며 죽그릇을 뺏고 싶었지만 최대한 참으며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흰죽은 싫은데. 오빠 혹시 구운 김 있어? 그러더니 아들에게 구운 김이 있냐며 김을 달라 하는 예비 며느리와 옴짝달싹 못한 채 김을 갖다 주는 아들을 보니 참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딸은 그런 제 심정을 안 것인지 다 안다는 표정으로 제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주었죠. 이어 저는 시어머니들이 예비 며느리를 보면 처음으로 한다는 그 단골 질문들을 던져보았죠. 부모님은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엄마는 제가 어릴 때 버리고 도망가셨고요. 아빠는 노래방 하세요. 바쁘대서 저도 잘 못 봐요. 죽에 김을 싸먹으며 다 씻지도 않고 밥알이 튀는지도 모른 채 말하는 예비 며느리 때문에 밥상 위에는 여기저기 잔여물이 튀어져 있었고 아들놈은 옆에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라며 숟가락 위에 김을 얹어 떠먹여 주고 있더라고요. 아유,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았겠네요. 전 너무나도 당당하게 집안 사정을 거리낌 없이 말하는 예비 며느리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었어요. 네, 졸라 고생했죠.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요. 참 솔직해서 꾸밈없다 해야 할지 우리 집도 집안 사정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말투에 은어가 섞여 있는 것부터 해서 행동이 전체적으로 저렴했어요. 편견 없이 좋게 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그건 어렵겠다 싶더라고요. 싫다던 흰죽을 깨끗하게 싹 다 비운 예비 며느리는 곧 집을 둘러보더니 제게 물었어요. 그러고 보니 아버님은 안 보이네요? 아빠는 신경 쓰지 마. 차라리 없는 게 나으니까. 남편을 찾는 예비 며느리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아들이 대신 대답해 주었죠. 남편은 항상 어딜 가나 술을 마시는지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게 다행인 것 같다만 이 시간만 되면 어딘가에서 술을 진탕 마시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들어왔죠. 몇 년을 그러고 있는 건지 이젠 그 짓거리도 지겨울 때가 된 것 같기도 같은데 말이죠. 왜? 왜 그러는데? 아버님이 왜 없는 게 낫다는 거야? 아들의 답에 더욱 궁금해진 건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남편 얘기를 계속 꺼내는 예비 며느리의 입을 찰싹하고 때리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선 궁금할 수도 있는 건데 한번 안 좋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별거 아닌 모습에도 밉더라고요.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더니 다음에 말해주겠다고 하며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제 궁금한 거 더 없지? 결혼식은 배 물러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올리려고. 괜찮지? 그래, 그렇게 해라. 집에 잘 데려다 주고 그럼 조심히 가요. 전 마지막에 예비 며느리에게 나오지 않는 억지 웃음을 지어가며 인사했고 아직 배도 안 나왔는데 부축을 받으며 일어서던 예비 며느리는 저에게 고개만 살짝 내리며 인사하는 신용만 내비치고 나갔어요. 아들 내외가 나가자 전 딸에게 말했죠. 어쩜 저런 애가 다 있니? 무식하면 싹수라도 있던가. 예의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어 보이네. 좋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기대치가 못 미치는 예비 며느리 때문에 전 딸에게 예비 며느리 흉을 안 볼 수가 없었죠. 마지막에 엄마가 인사하는데 말도 없이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가는 거 봤어? 인사했는데 목소리가 안 들렸을 수도 있지. 에휴, 아까 말하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던데 안 들렸을 리가 있니? 그리고 또 뭐 간이 싱겁네. 갑자기 입덧을 해서 애써 죽 끓여졌더니만 전복죽 타령에. 아휴, 말하는 건 또 왜 그리 저렴한지. 엄마 그만해. 왜 자꾸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뒤에서 흉보고 그래? 아, 엄마가 이런 걸 너한테 말하려면 누구한테 말하겠니? 너는 괜찮았어? 내가 괜찮고 안 괜찮고가 뭐 있어. 이미 뱃속에 오빠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데.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집보다 집안 사정이 딱한 것 같은데 잘못 배워서 그런 거 아닐까? 좋게 생각하자. 흉보는 저를 말리고 예비 며느리 편을 들어주는 딸 때문에 저는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고 결혼식 날짜를 다음 달 중으로 잡았다며 아들에게 연락이 왔죠.
이 소식을 전 시어머니에게 전했고 손자의 결혼식과 곧 증손주도 본다는 말에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줄 게 있다며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죠. 이게 뭔가요, 어머니? 네 시아버지 사망보험금 나온 것 중에 일부다. 너희들 주려고 남겨놨던 너희들 몫이야. 진즉에 줬어야 되는데 내가 경황이 없었구나.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긴 뭘. 네가 전에 시아버지 병원비도 냈다는 거 다 안다. 예전에 부도난 것 때문에 남은 빚도 아직 못 갚았을 텐데 이걸로 조금이나마 너희들 살림에 보탬이 되면 좋겠구나. 그리고 은지한테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은지 아비는 아직도 술에 빠져 산다며? 네, 도통 고쳐지질 않나 봐요. 에휴, 자식들 생각도 해야지. 그놈은 늙어서도 애미 속을 썩이는구나. 네가 고생이 많겠지만 옆에서 잘 좀 봐줘라. 예전에는 지독한 시집살이에 시모가 가끔은 믿기도 했었는데 부도가 나 집안이 풍비박산이 된 이후로는 시어머니의 불같은 성질도 어느새 누그러져 있었죠. 덕분에 전 그 길로 은행으로 가 지금까지 저도 조금이라도 아껴가며 모아둔 쌈짓돈을 합해 빚을 모두 청산했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현관 앞에서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가보니까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남편이었어요. 아우, 이 인간이 또 어디서 술을 이렇게 퍼마신 거야.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전 인사불성이 돼버린 남편을 겨우 부축한 채로 방에 눕혔고 얼굴은 시뻘개진 채 비몽사몽 동공을 굴려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첫째 아들 다음 달에 장가 간대요. 곧 애도 태어난다는데 말이야. 할아비가 일이 엉망인데 손주가 퍽이나 좋아하겠다. 알아들을 리 없는 남편에게 정신 좀 차리라며 말하고 저도 곧 잠을 청했죠. 그리고 다음날 여느 때와 같이 일을 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웬일인지 저보다 먼저 일어나 있던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당신 어제 한 말이 사실이야? 어제 뭐? 호준이 다음 달에 결혼하고 곧 아기도 태어난다는 말? 사실인가 보네. 그렇다니까. 근데 그거 물어보려고 아침 대바람부터 일어난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난 게 아니라 어제 그 말 듣고 술이 깨서 그때부터 안 잔 거야. 호준이 결혼식은 당신 혼자 다녀와. 난 애비 자격 없어. 술에 취하지 않은 멀쩡한 상태에서의 남편과 대화를 한 건 꽤나 오랜만이었습니다. 이제는 술에 취해 있는 모습보다 이런 제정신인 모습이 더욱 어색했죠. 자아 성찰까지 하는 남편의 모습에 전 이때다 싶어서 말했습니다. 당신 이참에 술 좀 끊어. 어제 어머님한테 다녀왔어요. 어머님이 전에 아버님 사망보험금 일부 주셔서 그걸로 빚도 탕감했고 우리 네 식구 이제 정말 좀 정상적으로 살자. 이 지긋지긋한 반지하도 좀 벗어나고 그니까 당신도 술 좀 끊고 다시 일도 시작하는 거야. 제 말을 들은 남편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옷을 챙겨 입었어요. 전 문 밖을 나서는 남편에게 소리치며 물었죠. 또 아침부터 어딜 가는데? 어디 좀 나갔다 올게. 그날 돌아오겠다는 남편은 한참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또 어디서 술 마시며 돌아다니고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원체 저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곤 밤낮으로 일만 했고 남편은 항상 어딘가에서 술을 마시느라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기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이후 아들의 결혼식은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서로 하객이 몇 없었기에 제일 작은 홀에서 진행했고 그럼에도 홀은 자리가 널널했죠. 덕분에 오랜만에 본 친정 부모님은 허리가 다 굽으셨는지 지팡이를 짚고 오셨고 저보다 형편이 더 좋지 않던 언니와 동생도 오랜만에 모습을 보였죠. 몇 년 만에 보는지 다들 몰라볼 정도로 많이 늙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자리는 비워둔 채 별 탈 없이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아직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는 남편이 슬슬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딸이 아빠에게 일이 생긴 것 같다며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 무슨 일인지 물었고 그제야 딸은 그날의 일들에 대해 제게 말해주었죠. 아침에 제게 아들 결혼식 소식과 손주 소식을 들은 그날 남편은 본인 스스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야겠다며 자주적으로 입원 치료를 강행했고 그 소식을 딸에게만 전하며 본인이 완치 전까지 이 내용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었다고 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 별 다른 소식이 없어 궁금했던 딸은 병원에 직접 연락했고 2달 전쯤 퇴원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퇴원했으면 집에 왔어야 할 사람이 여태 감감무소식이라니 걱정이 된 딸이 제게 연락을 한 거였어요. 저도 얘기를 들으니 걱정이 됐습니다. 괜스레 불안해진 마음에 딸과 경찰서로 곧장 달려가 실종 신고를 했고 이후 얼마 있지 않아 딸에게 남편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연락을 받은 딸은 점점 표정이 굳어지더니 이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왜 그래? 경찰이 뭐라고 하는데? 너희 아빠 어디 있다니, 응? 그제서야 초점 없는 눈을 제게 돌린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죽었대. 어제 전철역 지하에 노숙자 무리에 섞여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 저 또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저와 딸은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이미 영안실에 안치되어 하얗게 질려버린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저흰 그런 남편을 보며 소리쳐 울었고 뒤늦게 소식을 듣고 온 아들도 충격을 받았는지 뒷걸음질 치며 주저앉았어요. 어제 노숙자분 신고로 바로 응급차에 왔지만 병원으로 이송 도중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발견 당시 알코올 농도가 심하게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핸드폰도 없었기에 이후 바로 연락을 하지 못했다며 죄송하다고 병원 측은 전했습니다. 남편은 병원까지 가 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미 오랜 기간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었던 터라 쉽게 끊기 어려웠고 그런 모습을 또다시 가족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날 제가 그렇게 다그치지만 않았더라면 핸드폰도 없던 남편이 그렇게 나가지 않았을 텐데 괜한 죄책감이 들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아들의 부고 소식에 신도 짝짝이로 신은 채 달려온 시어머니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부여잡으며 오열하셨고 전 그런 어머니를 옆에서 달래며 함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슬퍼하고 있는데 옆에 손님을 맞이하며 음식을 나르는 딸과 조문록을 정리하는 아들 사이로 앉아서 핸드폰을 하는 며느리가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제법 배가 부른지라 일부러 손님들에게 절하는 것도 제외시켜 주었는데 저렇게 세상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상전마냥 편히 있는 며느리에게 괜히 심술이 났어요. 예, 너는 아무리 임신했다지만 너무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니? 배가 불러 거동이 불편하면 그냥 서서 육개장이라도 푸든가. 아무리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아버지 장례식이라고 해도 너무하단 생각 들지 않니? 전 결국 참다 못해 남들이 쳐다보건 말건 며느리에게 소리쳤고 이어 며느리는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소리에 아들이 달려와 제게 소리치며 말했죠. 아, 엄마 왜 애를 울리고 그래? 움직이기 불편하다길래 내가 앉아서 쉬라고 그랬는데. 말을 끝낸 아들은 며느리를 애기 달래듯 뚝 하는 소리를 내며 자기 소매로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전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굳은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죠. 그러자 며느리는 제가 앞에 있음에도 굴하지 않고 아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나 어머님 너무 무서워. 괜찮아. 지금 아빠 돌아가시고 너무 예민해서 그래. 그렇게 제 앞에서 둘이 대화를 나누더니 이내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죠. 난 얘 데리고 잠깐 나갔다 올게. 아, 글쎄 왜 애한테 소리를 쳐가지고. 나를 예민한 시어머니로 모은 아들은 저를 한껏 째려보더니 며느리를 데리고 나갔어요. 전 이 상황이 그저 답답해 가슴만 쳐댔죠. 그걸 지켜보던 딸이 와 말했어요.
엄마가 좀 참지 그랬어. 이번엔 엄마가 심하긴 했어.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면 놀래지. 그러다 애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안 그래도 조심해야 될 시기인데. 이제는 딸까지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 아들이 며느리에 대한 과잉 보호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조금만 움직이면 당장 달려가서 옆에서 부축을 해주었죠. 전 그 광경이 꼴보기 싫어서 고개를 저으며 외면했어요. 며느리와 작은 소란은 있었지만 그렇게 남편의 장례식은 마쳤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며느리는 곧 울음소리가 우렁찬 게 아주 건강해 보이는 아들을 출산했어요. 소식을 전해들은 전 지금껏 며느리의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수고했다며 미역국을 끓여갔죠. 며느리는 애를 낳고 철이 조금은 들었는지 끓여준 미역국을 먹으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본 제 손자는 며느리는 좀 닮은 것 같기는 한데 어째선지 아들의 얼굴이 잘 없더라고요. 제가 아들의 아기 때 모습을 보지 못해서 그리 느끼는 건지 몰라도 말이에요. 그래도 아들은 자기 아들이 그리도 좋은지 흐뭇한 아빠 미소로 손자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나와 딸과 둘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스갯소리로 말했어요. 내 손자지만 뭔가 낯선 게 호준이도 안 닮은 것 같고. 혹시 남의 애인 거 아니냐? 엄마! 혹시라도 오빠는 세훈이 앞에서 그런 말 절대 하지 마. 아주 못하는 말이 없어. 아유 깜짝이야. 애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냥 하는 소리지. 저는 소리를 지르고 말하는 딸 때문에 화들짝 놀라며 말했죠. 그냥이라도 그런 말이 어딨어? 그리고 내가 봤을 땐 오빠 조금 닮은 것 같던데? 괜히 그래. 엄마, 새언니 좀 그만 미워해. 딸의 말에 진짜 제가 괜히 며느라기가 안 좋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 손주도 낯설게 느껴지나 싶었습니다.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반박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제가 침묵하자 저의 눈치를 살피던 딸은 오늘 순댓집에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껏 딸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을 다니며 저녁엔 종종 저를 도와 알바를 자처해 주었어요. 항상 제 도움을 받기보단 스스로 해내고 오히려 제게 도움이 주려는 딸에게 미안하고 고마웠었죠. 집에 도착한 저희는 간단하게 옷을 갈아입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 닫힌 가게 앞에 쭈그려 앉은 채 저희 집 간판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누군가 해서 가까이 가보니 바로 시어머니였죠. 어머니, 여기서 왜 이러고 계세요?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지. 전 시모를 부축하며 일으켰고 딸은 옆에서 가게 문을 열고 있었어요. 아줌마는 누구야? 그러자 들려온 대답에 전 순간 어안이 벙벙해졌죠. 제가 잘못 들은 건가 했어요. 어머니, 아줌마라뇨. 지금 저한테 장난치시는 거예요? 어이구 이쁜 언니. 여긴 내 가게인데 왜 맘대로 문을 열어? 제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가게 문을 열고 있는 딸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딸에게 언니라고 부르며 다가가 손사래를 치는 시모덕에 딸도 황당한 듯 보였죠. 엄마, 혹시 할머니 치매 아니실까? 딸의 말에 전 지금껏 시어머니를 모셨던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가씨, 지금 어머니 여기 시장에 저희 가게 앞에 쭈그려 앉아 계시던데 어머님 뭔가 이상해서요. 저한테 아줌마라고 부르고 은지한테는 언니라고 부르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엄마 거기 계셨어요? 다행이다. 한참을 찾았는데 진즉에 언니한테 전화해볼 걸 그랬네요. 사실 엄마가 오빠 장례식장에 다녀온 이후부터 조금씩 치매 증세가 보이셨어요. 몇 번이나 괜찮아지다가도 또 안 좋아지고 그렇게 반복하더니 결국엔 오늘 거기까지 갔네요. 어머님이 어쩌다가. 전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자식의 죽음이 큰 충격이었는지 남편 장례식장에서 한참을 우시다가 지쳐 쓰러져 주무시고
그렇게 몇 번 위태로운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으실 거다 생각했는데 이후 치매가 왔더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목욕시켜 드리려고 잠시 욕조에 물 받고 있을 때 갑자기 사라지셔서 저희도 한참을 찾았거든요. 지금 막 경찰에 신고하던 참이었는데 제가 거기로 갈게요. 엄마 좀 어디 못 가게 잘 좀 봐주세요. 신우이와 통화를 끝마친 저는 어머님을 가게 안쪽에 낡은 안목 의자로 모셨고 눈높이를 맞추려 쭈그린 채 어머님을 향해 물었어요. 어머님, 의자는 괜찮으세요? 안 불편해요? 네, 여기 좋아요. 여기 내 가게예요. 이것도 내가 샀어요. 그러자 아기처럼 앵앵대는 목소리로 의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시는 어머님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저와 함께 남편을 애도하던 그날 주름마저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손으로 제 손을 꽉 움켜잡으시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말하시던 게 저에겐 어제처럼 생생한데 순간 아이가 되어버린 어머님의 모습에 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어머님의 두 손을 제 양손으로 감쌌죠. 저번보다 작아진 어머님의 두 손은 금세 포개졌답니다. 그 모습을 보던 딸은 휴지 몇 장을 뜯어서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어머님이 마음에 걸려 손님 상대가 어려워진 저를 본 딸은 할머니 옆에서 좀 쉬고 있으라며 어깨를 눌러 절 앉혔죠. 딸은 이제 저 없이도 혼자 능수능란하게 순대를 팔았고 그렇게 딸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 보니 신우이가 도착했죠. 엄마, 왜 그렇게 사람을 걱정시켜? 내가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아유, 나 저 아줌마 싫어. 이 아줌마랑 있을래. 신우가 시모를 모시고 가려고 하자 신우가 싫다며 저와 있겠다는 어머님을 곤란한 듯 바라보았죠. 결국 어머님을 함께 모시고 차에 태웠어요. 고마워요, 올케 언니. 사실 요즘 엄마 증세가 점점 악화돼서 조만간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해요. 괜히 언니한테 말하면 짐될까 봐 지금껏 얘기 못한 거였는데 이렇게 밝히게 되네요. 저도 보탤게요. 아가씨 혼자 부담하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러려고 말한 거 진짜 아닌데 정말 고마워요, 언니. 제게 한 번 더 고맙다고 말한 신우는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돌아갔습니다. 가게로 돌아간 저는 딸에게 수고했다며 집으로 돌려보냈고 홀로 마저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은행 ATM기에 들러서 신우의 계좌로 요양병원비의 절반을 이체해 주었어요. 첫 손주를 본 오늘 시어머니가 아이처럼 변해버린 모습을 보니 괜히 제가 나쁜 말을 했나, 그래서 하늘이 벌이를 준 건가 싶더라고요. 이후로 전 다달이 신우에게 요양병원비를 절반씩 보태주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유치원 선생님이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대학을 들어갔던 딸은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고 완연한 사회인으로서 꿈을 실천 중이었고 울음소리가 우렁차던 손주도 어느새 무럭 자라 곧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저도 흘러간 세월만큼 자라나는 흰머리들 때문에 주기적으로 염색을 해줘야 했죠. 집에 빚은 탕감한 지 오래지만 이 지긋지긋한 반지하를 벗어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알뜰살뜰 모으고 있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 요양 비용도 내야 했기 때문에 전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었답니다. 그렇게 쉼 없이 알뜰살뜰하게 일하고 모은 탓에 그래도 제법 작은 빌라의 전세 정도는 얻을 수 있게 됐고요. 딸과 함께 집을 보러 다니며 적정한 수준 내의 비용도 알맞은 곳으로 정해 계약을 했습니다. 딸도 어느 정도 보태준다고 해서 조금 무리해서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죠. 지금껏 불평불만 없이 반지하에서 나고 자란 딸에게 이제는 따뜻하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삿날도 정해 슬슬 이사를 준비하던 그때 아들 내외가 찾아왔어요. 엄마, 이사 간다며? 그것도 이번에 새로 지은 아파트로 들어간다던데. 지금 아들은 작은 빌라에서 월세 살고 있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맞아, 어머님. 윤수 이제 곧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저희는 하루하루 빚내가며 사는데 그럼 큰돈 있으시면서 어떻게 저희만 나몰라라 하실 수 있으세요?
아들과 며느리가 차례로 던지는 말에 매우 어이가 없었습니다만 더 이상 화를 낼 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소리 지르며 따지고 싶은 걸 억누른 채 차분히 말했습니다. 너무하다니.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어미랑 은지는 햇빛도 안 들어오는 이 낡은 반지하에서 지금껏 몇 년을 살았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빌라 보증금은 은지 대학 들어갈 때 주려던 등록금이었어. 그 덕에 너희가 지금 그렇게 햇빛 보며 살고 있는데 그런 말이 나와? 아, 됐고. 저희 그럼 500만 원만 주세요. 제 말에 더 이상 듣기 싫다는 듯 짜증을 내던 아들은 곧 은행에 맡겨놓은 돈 찾는 것 마냥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500만 원은 또 뭐하게? 아, 나한테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왜 매번 이렇게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아, 엄마 또 힘들어 죽겠어.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래. 그리고 윤수도 초등학교 보내는데 돈이 좀 들어. 아, 지금 그것 때문에 대출도 끌어다 썼다고. 호준이 너, 내가 카센터 일 다니게 해줬잖아. 지금껏 돈 벌면서 모은 것도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 아, 좀 달라면 그냥 줄 것이지. 아, 무슨 말이 그렇게 많어. 혹시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서 빚에 허덕이던가 말던가 상관없다는 거야? 아들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순간 이명이 삐 하고 울리며 무게중심을 못 잡아서 휘청거리는데 딸이 달려와 저를 부축해줘서 겨우 쓰러지는 건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를 다 들었는지 딸이 말했죠. 그 돈 내가 줄게. 아,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돈을 줘? 딸의 말에 아들 녀석은 비꼬듯 물었어요. 적금 들었던 거 이번에 엄마랑 이사 간다고 다 깨서 없고 나중을 위해서 청약 들어놓은 거 있어. 500까지는 안 될 거야. 괜찮으면 일단 그걸로 빚 갚아. 전 그 말에 더욱 시큰거리는 머리를 붙잡고 딸을 바라봤어요. 딸은 걱정 말라는 듯 시선을 아들 녀석을 향한 채 제 한 손을 붙잡아 주었죠. 야, 그래. 역시 네가 누구랑은 다르게 날 진짜 친오빠처럼 생각해주는 것 같아서 믿음이 간다, 야. 딸의 말에 사양은커녕 고맙단 말도 뻔뻔한 아들 내외의 모습에 이제는 치가 떨리는 듯 했죠. 전 지금껏 아들을 친딸인 은지보다 더욱 보살펴주며 진심을 다해 키웠다 생각했는데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는지 아들의 속내를 전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들 내외는 뒤이어 딸에게 주말에 바빠 집에 못 올 것 같다면서 자기 아들 윤수를 이 허름한 반지하에서 재울 수 없으니 직접 자기네 집으로 와서 윤수를 하루만 봐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속도 좋은 딸내미는 알겠다며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고 그제야 아들 내외는 다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바보같이 착하기만 한 딸이 너무 미안하고 안쓰럽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한 건지 딸은 괜찮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저와 딸은 새 집으로 이사를 했고 또다시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명치 끝이 세게 아프더라고요. 덕분에 입맛도 없어서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자연스럽게 빠지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본 딸은 괜찮다는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고 동네 내과를 가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계속 이렇게 복통이 지속되면 일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가서 제대로 검사를 받아봤죠. 췌장암입니다. 다행히 초기라 다른데 전이는 전혀 안 됐지만 빠른 시일 내로 수술하셔야 됩니다. 더 퍼지게 되면 수술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결과를 들은 저는 순간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옆에서 결과를 함께 들은 딸도 충격을 먹었는지 두 손으로 입을 갖다 대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술만 하면 저희 엄마 사실 수 있는 거죠? 어떤 수술이건 장담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대로 계시면 더 위험해져요. 그 말을 들은 딸은 당장 입원하자며 난리였어요. 하지만 전 위험할지도 모르는 이 수술을 당장 들어가기엔 마음의 준비가 꽤 필요했죠.
그래서 딸에게는 일주일만 미루자며 설득했고 전 시모의 요양병원에 가 오랜만에 시모를 봤습니다. 또래 비슷한 분들과 계시며 치료를 꾸준히 받아서인지 전보다 훨씬 나아진 모습이었어요. 얼굴도 밝아 보이는 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이후 순대가게에 잠시 휴업한다는 문구를 앞에 써붙여놨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이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30년간 일하며 좋은 추억들도 많이 쌓였기에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렇게 입원을 이틀 남기고 집에서 슬슬 짐을 싸고 있었는데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아들과 며느리가 오더니 지금 병원에 가냐고 묻더라고요. 이틀 뒤에 입원이다. 3일 뒤엔 수술이고. 엄마, 어차피 그 수술 받아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며? 그 수술비 그냥 나 주면 안 돼? 아들의 말에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뒤이어 아들놈 말에 며느리가 거들며 말했죠. 저희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수술 하나 안 하나 똑같다며 그냥 그 돈으로 멀쩡한 저희 좀 살려주세요. 한계에 다다른 저는 이게 무슨 폐륜이냐며 울며 소리쳤죠. 네가 지금 그게 어미한테 할 소리냐? 어? 내가 지금껏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니? 그런 말 할 거면 당장 나가. 당장! 전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여느 때보다 복통이 심하게 찾아왔어요. 전 배를 부여잡으며 그만 나가라는 데 손짓했죠. 그러자 아들 녀석은 제 가방 안에 물건들을 하나씩 던지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며 세면도구며 물건들을 다 집어던지고 가방 안주머니에 숨겨둔 통장을 꺼내 자기 바지 주머니 안에 넣더라고요. 저는 수술비할 통장이니 이리 달라며 제 통장을 뺏으려 들었고 아들놈은 그런 저를 밀쳤어요. 순식간에 바닥으로 엎어진 전 충격에 몸을 덜덜 떨었고 아들놈은 그런 제게 가까이 다가와 이를 바득 깔며 말하더라고요. 어차피 썩을 몸인데 그럼 장기라도 팔아서 돈을 주던가. 그래요 어머니. 콩밭이나 쓸개는 하나 없어도 된대잖아요. 저희 진짜 돈이 급해요. 그렇게 깽판 치던 아들과 며느리를 보다 못한 둘째 딸이 나서서 제 앞을 막아섰어요. 오빠 네가 사람이야? 오빠가 사람이면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껏 아빠는 맨날 일도 안 하고 술만 먹고 돌아다니고 우리가 자라나는 내내 엄마가 먹여 살린 거야. 어릴 때부터 오빠 때문에 난 항상 뒷전이었고 학교 다닐 땐 매일같이 오빠 학교 쫓아가서 고개 숙이고 오고 그래도 오빠가 더 비뚤어지지 않게 된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어. 내 대학 등록금으로 오빠 준다고 해도 아깝지도 않았고 그저 오빠가 정신 차리고 잘 살길 바랬다고. 그래서 최근에 내 돈 그렇게 준 거야. 그런데 오빠 내가 준 그 돈으로 도박했더라? 뭐라는 거야 인연이? 지금 도박빚 때문에 이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윤수 봐주기로 한 그날 컴퓨터로 다 봤어. 그걸 네가 어떻게... 분명 컴퓨터 끄고 갔는데? 끄고 갔지. 모니터만. 근데 컴퓨터는 켜져 있더라? 그래서 봤더니 불법 도박 사이트가 열려 있었어. 거기서 3억이나 넘게 썼던데? 이 정도면 상습적인데 알면서도 오빠한테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거니 잠깐이나마 오빠가 그 불법적인 행위를 눈 감아주려고 했어. 근데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다 까발릴 거야. 아까 오빠가 엄마 가방에서 통장 빼내면서 엄마 밀치고 협박했던 때 경찰 불렀어. 정말 부끄럽지도 않니? 도박도 모자라서 공갈 협박에 금품 갈취에 지금도 오빠 죄는 늘고 있어. 그러니까 오빠가 저지른 짓 제대로 벌 받아. 증거 있어? 내가 도박했다는 증거 있냐고. 그럼 내가 증거도 없이 이러겠어? 그때 내가 아이디 싹 다 사진 찍어놨어. 그리고 오빠랑 세연이 술집에서 만났더라? 근데 오빠 그거 알아? 윤수, 오빠 아들 아니야.
딸의 말에 머릿속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진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정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한번 폭탄을 터뜨리는 딸이었어요. 아가씨, 지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언니에게 빌려준 노트북 기억나시죠? 그 노트북에 새언니가 로그인한 메신저가 켜져 있었어요. 마침 알림 울리길래 의도치 않게 그 대화 내용 봤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새언니가 친구한테 아이 친부 못 찾겠다며 그저 오빠가 자기한테 잘해주고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빠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하던데 그걸 진짜 믿은 오빠는 순진하게 새언니와 결혼했다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내용이던데요. 뭐야? 정말이야? 아니야 여보. 저거 다 거짓말이야. 오빠가 믿지 못할까봐 내가 사진도 찍어두고 노트북에서 캡처까지 떠놨어. 물론 나도 믿기지 않고 진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윤수랑 오빠 머리카락 가져가서 유전자 검사 의뢰해봤거든? 그런데 침착한 게 아니라고 나오더라.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봤다며 자기 방으로 들어간 딸은 곧 종이가 꽂힌 투명 파일을 들고 와 말했어요. 그리고 그 파일을 가져간 아들은 그걸 보더니 곧 며느리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죠. 며느리는 진짜 아들의 아이일지도 몰라서 그랬다며 울며 되도 않는 핑계를 부렸고 그 사이 딸이 신고한 경찰들이 찾아와 아들을 데려갔죠. 다행히 통장은 다시 제 손에 들어오게 됐고 폭풍 전야와 같이 그 둘이 휩쓸고 간 집안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딸에게 아들 내외 얘기를 다시 들어보니 술집 여자였던 며느리는 순진해 보이던 아들을 꼬셨고 이에 저희도 속여왔던 것이었어요. 다행인 건지 최근에 며느리가 딸에게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했고 그 노트북을 빌려줌으로써 진실을 알게 됐던 거죠. 딸의 말로는 아들놈은 지금껏 꽤 오랜 기간 동안 도박을 해온 것 같더라고요. 하다 안 돼서 보증금도 날려먹고 빚까지 져가며 또 도박을 했고 그럼에도 실패하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폐륜의 행패를 부린 거였어요. 딸은 지금껏 아들을 두둔하고 저를 나무라서 미안하다며 제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이후 딸의 정성어린 보살핌에 날짜 맞춰 입원해서 수술도 다행히 무사히 잘 끝났답니다. 그 사이 재판을 받던 아들은 상습 도박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며느리, 아니 그 사기꾼은 아들과 이혼은 물론이고 딸에게 고소까지 당해서 현재 소송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참 이런 드라마 같은 일들이 저에게 실제로 한꺼번에 닥치니 평범한 일상에서 주는 행복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몸소 와닿더라고요. 최근에 저는 몸이 나아져서 아들의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 수염이 덥수룩한 게 꽤 헬쓱해졌더라고요. 그날은 자기가 돈을 계속 잃자 잠시 미쳤다면서 죄송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사과하는데 사실 마음이 안 쓰인다면 거짓말이겠죠.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무섭다고 30년을 넘게 키우다 보니 그런 몹쓸짓을 했음에도 마음에 걸립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데 제 아픈 손가락과 같은 이 의붓 아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딸은 아예 호적에서도 파버리고 절연하자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오늘 제가 살아왔던 얘기도 쭉 서가며 고민을 풀어놨는데요.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던지라 얘기가 길어졌네요. 제 긴 고민과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의견도 남겨주세요.